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오늘 회식 양꼬치집이래. 아, 양냄새 싫은데. 뒷불이 어디래? 어? 양꼬치집? 양꼬치집은 룸 없을 텐데.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클래스가 다른 양꼬치집 풍무 양꼬치에서 팟짱 가족들의 단체 방문을 기다립니다. 팟짱 서포터스 1호 풍무 양꼬치. 8인실부터 28인실까지 단체 손님을 위한 룸도 따로 있습니다.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의 초대석에는 무려 3분의 정치인이 나와주셨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서 자치와 분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밤에 모여주신 3분의 정치인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비도 왔어요. 그러니까요.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지금 서울시청사 2층 기자실 옆 공유서가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시각은 23일 오후 9시 4분 흐르고 있습니다. 우선 박 시장님은 굉장히 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를 꼭 밤중에 하게 돼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인터뷰 일정을 야밤에만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뭐 밤도 좋잖아요. 모든 일정을 낮에 하고 밤에는 주로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성남에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면서 자느라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네요. 막히진 않으셨고요. 네, 저는 네. 차 타면 자는 습성이 있어서. 서울시청사에는 몇 번째 오셨어요? 제가 뭐 우리 박 시장님 초청해 주셔서 몇 차례 왔는데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남시청사보다도 답답하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역시 청사하면 성남시청사. 통이 크시긴 하네. 네.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청사를 네. 작다고 하니까 네. 이게 벌써 좀 크게 노시는 분인 지금 것 같아요. 벌써 청사 배틀이 시작되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 공유서가라는 데 와 있는데요. 서가라고 하기엔 책이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들만 꽂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이것도 역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네. 성남시 네. 북카페 네. 15,000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시민 도서관? 네. 그 구청사를 도서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도서관 말고 청사 얘기하는 거. 여기 청사죠. 네. 구청사. 자, 박원순 시장님이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평구청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은평구청사 안에? 예, 청사 안에 최근에
그 작은 도서관 형식으로 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는 몇 권 있습니까? 정확히 세보지는 않는데. 요새는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의 시대입니다. 아, 박 시장님 같은 서울이라고 편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서울 경기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김우용 청장님은 저희 팟짱 인터뷰에 처음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분 모두 간단한 인사말부터 좀 하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가장 최근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한 번 더 뜨거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저 오마이뉴스 그래도 우리 시대의 가장 정론 언론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연속으로 나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진지해서 이재명 시장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도망다니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 시장님이시고 더구나 제 이제 시민운동 할 때나 특히 이제 트위터 SNS 우리 스승님이시거든요.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성남 오셔가지고 제가 하라고 그래서 요새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정말 SNS 굉장히 그 뜨거운 스타. 저는 요새 좀 조용합니다. 그런가요? 조용히 하는데 아주 그냥 뭐 맹렬하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손가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는 분하고 제가 만나 뵙게 됐고 또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우영 청장님. 예, 저는 이제 장윤선 기자가 우리 동네에 사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서 반갑고 시장님은 우리 동네 구민이었다가 지난번에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다시 만나니까 또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팟짱 청취자들께 인사를 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인사라고 했어요. 아마도 저희가 한국 언론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광역단체장이신 그 서울시장님 그리고 기초단체장이신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김우용 청장님을 모시고 자치와 분권을 고민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습니까? 야, 정말 아쉬운 게요. 저 호남이나 영남에 군수 한 분 모셔왔으면 딱 맞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획을 어제 했거든요. 너무 심야에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한 분이 만약에 저희가 다음에 이 기회를 또 마련을 해서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모인 사람들끼리 충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박 시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참여하셨잖아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이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1년에 2,862억 큰 돈입니다. 2,862억 원 그러니까 한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 기로한 합의를 했다. 급거 저희가 이렇게 크게 좀 다뤄보려고 나왔는데요. 자 우선 그 일을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의 덩어리를 그것도 무려 3분의 1을 좀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신 건가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첫 발걸음을 내걷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는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뭐 여러 가지 고난, 특히 그 중에서도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사실 이게 동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20주년이 됐고 또 사실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그냥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게 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펴면서 그러면 뭐 더군다나 서울시는 또 그 이 비율이 뭐 5대5도 아니고 막 8대2 예컨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8을 서울시가 부담하게. 근데 그 부담을 주면서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그다음에 명색이 대한민국 수도이고 이 뭐 인구로 따지면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큰 이 지방 정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국장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하려고 그러면
이 행자부 허가를 얻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이런 한심한 상황에서 사실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과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러면 나는 우리 자치구청장님의 그런 애로나 어려움을 제대로 살폈던 적이 있는가? 사실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말하자면 예산 편성을 해서 제대로 커버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려운데 하물며 네. 자치구는 더 얼마나 어렵겠냐.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니 뭔가 우리부터라도 네. 정말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제가 했어요. 네, 네. 근데 하고 나서 이게 돈을 줄 생각하니까 아까워. 이게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막 몇천억이 뭡니까? 몇천만 원 가지고도 각 부서들끼리 싸움이 붙고 막 네. 어떤 분은 어느 간부는 작년에 예산 논의를 하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전혀 못 하니까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안에서도 이제 예산에 이 투쟁이 치열한데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이제 예결산 국회 예결산위원회 가서 회의실 문 앞에서 지켜 앉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국회의원 다 악수하고 사정하고 그러니까 역대 어느 서울시장도 여의도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에 애로를 못 느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르거든요. 그랬던 상황에서 2,800억을 자치구에 내려준다는 거는 사실 상상이 어려웠던 일이죠.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런 거에도 했는데. 괜히 얘기했다. 네, 그래도 역시 또 뭐 자치구 구민이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이 구민이잖아요. 그리고 제 신념이 어쨌든 사실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다. 뭐 저는 중앙정부 보면 정말 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정책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구청장님들도 시장이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현실은 저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이런 거를 고민하시다가 그럼 나부터라도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막상 예산을 집행할 때가 되니까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제가 팔다리 정말 하나 딱 자르는 심정으로 그렇군요. 하자. 이재명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 뉴스로 보셨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보다는 훨씬 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경필 디스. 이거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어제 결단하신 걸 보면서 우리 성남시하고 경기도가 조금 이제 사이가 나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디 도로를 뭐 뚫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를 짓고 있는 게 있는데 원래 경기도가 150억 부담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통보가 날라왔어요. 못 준다고. 왜요? 안 준대 앞으로.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나중에 지역 특별회계가 어쩌게 됐느니 핑계를 대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20몇 억 줬는데 이제 120몇 억은 못 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 중단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광역버스 지원금 이런 것도 5대 5인데 갑자기 7대 3으로 바꿔서 20% 더 내라 그러고. 저희 경기도는 이 도가 압박을 해가지고 매칭 비율을 바꿔서 시군 부담이 확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착한 우리 시장님은 그 구청에 현금을 더 나눠주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정말 착한 시장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는 착한 시장을 두셨다. 그러면 남경필 지사는 나쁜 지사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이 광역버스 같은 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하긴 하죠 어떻게든 간에. 근데 그걸 떼내겠다는 거예요 부담을. 이제 여기는 서울은 구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재원을 오히려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저희는 재량 영역이 아니고 의무 영역인 거. 예를 들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부담하기로 확정된 거 이런 것들을 안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MOU 자체를 파기 선언을 해서 통보하거나
뭐 이런 황당한 일. 거기다 이제 매칭 펀드 비율을 같이. 막 일방적으로 바꿔서 통보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버스 회사에 지원금 우리가 못 내니까 버스 회사 보고 저희가 막 공문 보내고 그랬죠. 차액금 우리가 못 내니까 도에 가서 받으세요. 네, 근데 아까 왜 이제 이재명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아까 왜 전혀 상의 없이 중앙정부가 또는 국회가 뭐 법률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결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산 편성해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더군다나 다 매칭제가니까. 무상보육은 정부 부담이 35%예요. 그렇죠. 그 나머지 65%를 광역하고 기초가 하고 있고 또 기초연금도 70%만 정부가 하고 있고 나머지 30을 서울시하고 우리가 분담해서 내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한 공약이고 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데 왜 그걸 정부는 35%, 70% 이렇게 하냐 이거죠. 100%를 해야죠 사실. 근데 뭐 기초연금 얘기 나오니까 저희도 그런데 성남시는 성남시가 40%, 경기도 10% 이러고 있어요. 기초단체한테 40%를 덮으시었다니까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저는 뭐 금액이 2,800억이 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협의한 게 그 만약에 서울시 같은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이 우리 자치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 자치 영향 평가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합의한 게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차피 어떤 좋은 정책을 중앙정부도 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방정부에 영향을 가는 건지를 좀 미리 협의해서 서로 그 분담의 역량도 서로 한번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부담을 하더라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그 일반 시민으로서 드는 문제의식인데요.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그 결정을 할 때 이것은 충분히 뭐 물론 상의할 수도 있고 상의 못한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함께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런 게 어떤 일반 시민들의 일의 순서인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벌써 20년이나 됐는데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서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고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이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사례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규모로 쪼개면 쪼갤수록 민주성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 효율성도 좀 올라가고 다만 번잡해지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라는 건데 이거를 지방자치를 중앙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은요 하부기관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하 하급기관으로 생각을 하니까 언제나 일방적이죠.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이제 성남시가 뭐 돈이 남아서 하겠습니까? 있는 예산 중에서 최대한 아끼고 세금 어쨌든 누락된 거 열심히 걷고 해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 만들어서 출산 지원을 좀 하겠다고 했더니 이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복지부가. 반대하는 건 좋은데 이 협의하게 돼 있는 그 법률 조항을 승인 권한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내려온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협의해라. 중복 여부나 누락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크린하는 과정이거든요. 협의하게 됐는데 그 협의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승인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지 마라. 하면 다른 걸로 우회해서라도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태도를 우회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요? 우회해서 왜냐하면 직접적인 제재 방법은 없으니까 뭐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상황이죠. 지방자치단체를 그 협력하는 같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기구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자기들 옛날에 그 임명할 때 관선시장, 군수구청장처럼 하부기관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시만 하는 거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장님? 네, 아니 그래서는 아까 말하자면 이게 그 어떤 뭐 분권의 문제, 자치의 문제 또는 돈의 문제,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철학과 이 결단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런 우리 말하자면 간부들한테
직원 하나 맡겨놓으면 이거 안 될 문제였고, 그리고 또 이것이 그런 돈으로 이렇게 사고한다면 절대 못할 일인 거고, 그래서 정말 이 자치라는 것이, 분권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의 경쟁력, 이런 도시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통찰과 어떤 철학과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힘이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평소에 이런 어떤 절차, 사고로는 저는 이게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자치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한번 우리가 모두가 이 상황을 한번 성찰하고 정말 깊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몇 천만 원 때문에도 막 회의하다가 박차고 나가고 국장들 간에 싸움이 있고 이렇다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시장님의 결단으로, 철학도 가치도 중요하지만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냥 막 맘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간부들이 상당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반발은 없었나요? 뒷얘기를 뒷얘기 전문 김우영 청장님. TF 이제 단체장 대표를 맡아가지고 서울시 간부들하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밀당을 해왔어요. 밀당. 그러니까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무상 보육 시작됐고, 근데 이제 매년 그 자치구마다 평균 한 100억 정도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의무 경비인 복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제 이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죠. 정부가 100% 내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분담을 전가시키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정부 탓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우리 자치구는 자꾸 이제 서울시에다가 손을 벌리니까 이거 정부에서 저지르는 일인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같이 손을 잡고 정부를 상대로 좀 싸워보자. 이러면서 이제 연말 가서 한 3개월치 미편성한 거를 기체를 발행하거나 빚을 냈죠. 빚 내고 또 특교나 예비비 가지고 이제 임시변통으로 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가을만 되면 아주 죽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건 뭐 하는 짓인가. 매년.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 애들 아동 보육비, 그거 가지고 맨날 주니 안 주니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으니 참 신세가 한심하고, 이제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 큰형인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는 좀 나으니까 좀 더 주십시오. 이제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밀당을 했죠. 이제 작년에 선거 끝나고 이제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시장님, 우리의 시장님이잖아요. 또 선거 때도 시장님 덕분에 또 많이 당선됐고, 시장님을 공격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뭔가 외쳐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시장님한테 제가 부시장을 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을 마구 공격을 했죠. 내가 시장님한테 허가를 받았다. 내가 시장을 공격을 못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래가지고 또 조금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4월달에 국회 어떤 세미나에 가서 불쑥 사고를 친 겁니다, 시장님이. 재정분권 선언을 했죠. 그러고도 사실은 약간은 미심쩍어했습니다. 정말 줄까? 예를 들면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가 지금 97%인데 순차적으로 1%씩 해가지고 조금씩 올리지 않겠나. 이제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00%를 딱 선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중간에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왔죠, 당연히. 그래서 메르스 때 시장님이 부실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과잉 대응으로 자치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예요. 정말 절실한 거예요. 디폴트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만 디폴트가 아니라 서울시 구청들도 지급불능 상태에 100억씩 그 어르신들한테 가야 하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그걸 못 주는 상황이에요. 불안해요. 애 키우는 엄마들은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채 발행하면 누가 갚습니까? 갚아준대요? 이제 시에서 우리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갚는 거지. 시에서 좀 기체를 발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로서는 단비인데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 100%라는 게 이렇게 만족도 100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도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고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의무 경비 내고 이제 그거예요. 예전에 2007년 8년만 해도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가 110%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MB 들어와서 감세하면서부터 세수가 줄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요. 참 그 대단한 분들이신데 이거 뭐 2,600억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그 1년에 그 법인세 깎아주는 거 8조 원에 4분의 1만 해도 막 전국을 다 해결하고 남을 텐데 참 그러니까요. 서글픈 생각이 확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장윤선의 팟짱.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는 복지하겠다고 세게 얘기를 하셔서 당선됐잖아요. 그때 다 기초연금도 100% 주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깎을 줄 누가 알았어요. 어르신들 아마 엄청 열받을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증세 없는 복지 논쟁도 계속 붙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성남의 경우는 어떤가요? 재정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구청 같은 기초자치단체인데 같은 처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5배 됩니다. 광역급이에요. 네, 광역급 기초단체. 구청하고 시하고 그러니까 기초시하고 구청은 뭐 행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시군 중에서는 또 재정 뭐 자립도 이런 게 전국 1위거나 아니면 2위를 하거나 요즘 뭐 용인 뭐 이런 데가 좀 올라옵니다. 용인, 광주, 화성 이런 데가 가끔씩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한 57% 정도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이런 뭐 기초연금은 뜬금없이 뭐 40% 내라고 그래서 갑자기 한 700억 정도를 1년에 더 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뭐 한심하죠. 한심하고 참 제일 답답한 거는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없어요. 또 무책임하고 재정 문제가 점점 이제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소위 그 8대2 시스템, 국세 80%, 지방세 20%, 일은 훨씬 더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무슨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뭐 세제 개편을 하거나 이러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야지. 왜 취득세를 깎습니까? 그 취득세 등록세를. 그 집 사는 사람이, 취득세 싸니까 집 사야지 이럽니까? 이 원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게 양도소득세였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그걸 없애야지. 근데 정부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건 놔두고 취득세 등록세를 깎으니까 지방재정이 확 나빠지죠. 거기다 매칭펀드 하면서 계속 이 일은 지방정부를 떠넘기고 그중에 몇 프로는 내라고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 불균형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시도지사들을 이렇게 면담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인수위 단계죠. 인수위 때. 그때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그건 중앙정부가 예산을 맡는 것이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네 하시군요. 상당히 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참 저는 대단하게 봤습니다. 처음 우리로서는 이제 뵙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뭐 새롭게 대통령의 공약이셨잖아요. 저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8대2 그러니까 서울시는 8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2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서울시가 8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자치구하고 함께. 그런데 그거를 좀 낮춰달라고 또 노인 인구가 서울시가 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재부 장관, 부총리죠. 벨라고 뭐 만나자고 하는데 세상에 만나주지도 않는. 서울시장님. 그래서 그때 우리가 플래카드를 다 내걸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제가 이제 시장 되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때도 뭐 여수 엑스포, 여수 해양 박람회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현장에서 또 시도지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각 시도지사들이 이제 자기 지역 현안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랬더니 다 듣고 있더니 MB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서울시장 시절에 그런 거 다 고민했고 다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웃고 지나갔어요. MB가. 예, 그래서 참 결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뭐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결단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리고 또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 자치와 분권이 그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실에 맞고 맞춤형의 지역에 특화된 이런 그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뭐 성남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공중조리원, 산후조리원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뭐 할 수 있어야죠. 오늘도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자치구마다 다 다른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는 나름대로 그 왜 보건 의료를 강조해가지고 그 동사무소마다 그런 그 간단한 이 건강 체크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성북원 갔더니 또 그 동네 맥가이브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가난한 취약한 그 주택에 가보면 뭐 이렇게 막 그 이 지하 방이라든지 또는 눅눅하고 뭐 심지어는 막 더운데 이 저 모기장도 못 치잖아요. 뭐 그런 분들 가서 탁탁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 상당히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또 김우영 구청장님은 사실 그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또 굉장히 주력하고 계시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정부는 좀 보편적인 복지를 하고 요즘 워낙 경계가 안 좋고 서민들 삶이 정말 밑바닥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자체 기초 단위에서는 긴급 복지를 해야 돼요. 정말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들 지하에 이 더운데 반지하에서 그 기초생활수급비 40몇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월세를 25만 원 낸단 말이죠.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서울에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 그런 분들의 사연을 한 분 한 분 듣고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이 기초 단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00억 재정 상황에서 그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도 립 서비스 밖에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사고가 천편일률적이고 시킨 것만 해라 이런 사고예요. 아까 참 황당한 얘기 계속 한번 하면 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딴 데 안 하는 걸 왜 성남만 하느냐? 다른 데 안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공식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황당무계하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벤치마킹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한 지방 정부가 잘하면 그 금방 전국화돼요. 예컨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면 지금 전국에 수십 개 그 지방 정부가 다 하고 또 뭐 그 보호자 없는 병원 그러니까 환자 안심 병원 그걸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반대했어요. 그 우리 서울시립병원에서 하니까. 근데 그 지금은 반대했으니까. 보건복지부는 근데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그 정책으로 그걸 채택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화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느 한 군데서 잘하면 그것이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정부 다른 지방에 금방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게 경쟁적으로 하는 게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죠. 좋은 경쟁, 잘하기 경쟁을 하기 결국에 그게 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서비스가 가는 거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제가 낸 세금, 우리가 낸 세금이 사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의 길을 여는 역할을 정말 이 현장에서 하시고 계신 세 분의 정치인들인데요. 복지부는 복지 반대부가 돼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말씀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든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이런 결단이 전국화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제 이제 발표하신 거 보고
정말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20년. 네. 20년. 네, 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20세가 됐느냐 안 되느냐. 남 얘기할 때 말이야, 애가 말이야. 나이 몇 살이야?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인이냐 아니냐 매우 중요한데 20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충분히 경험도 쌓이고 이제 한번 되돌아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고난 분산의 문제, 또 주민 자치 역량 강화의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뭐 재고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말 나라 발전의 네. 아주 획기적인 동인이거든요. 자치단체들이 어쨌든 가장 주민들의 가려운 곳,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이제 좋은 점이죠. 그 이제 아마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 예산을 남용하거나 부실하게 쓴다. 뭐 사실 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저는 훨씬 그게 시행착오나 그런 잘못 실수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벌써 뭐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 지방에도 다양한 견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시의회, 뭐 구의회가 있어서 사실 어찌 보면 막 힘들 정도로 견제를 당하잖아요. 언론 있죠, 뭐 시민사회 있죠,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관료 시스템이 그래도 잘 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동해서 견제와 균형이 지방 단위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님들에게 재정이 가고 권한이 간다는 얘기는 신뢰 없이는 사실 가기 힘든 일이죠. 근데 사실 서울시에 지금 뭐 구청장님들 보면 제가 봐도 아주 정말 무역강하고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서울시 이 넓은 이 광역 단위를 그렇게 다 잘 하겠습니까? 근데 25분이 이렇게 각자 자신의 어떤 비전을 갖고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저는 가만 앉아 있어도 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예산이 다 이제 고루 가지만 또 서울시는 서울시의 고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또 필요한데요. 서울시장님께서 결단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결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메르스 때 보니까 따라 하시더라고요, 많이. 먼저 하셨다는데 자꾸 그러십니다. 먼저 지시를 했다니까요. 먼저 지시를 했나요? 아, 이거 확인이 안 되던데. 아니, 그냥 그게 믿으세요. 이게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 토달지 말고. 자살했다면 자살했다면 믿고. 자살했다면 자살로 믿고. 뭐 발표하는 줄 믿고. 근데 자꾸 토를 안 했다면 안 했다는 줄 알고.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의 이런 결단에 대해서 좀 잘하셨다, 저희도 좀 열심히 해보겠다, 앞으로 잘 돕겠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까? 바랄 걸 바라세요. 그렇죠. 이제 그 중앙정부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중앙정부는 이제 그 본인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을 지금까지 서울시 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행정자치부가 현재 21%인데 뭐 23%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는 건 안 주면서 이제 갈구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갈구는. 그리고 지금 그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 전 한 몇 달 전부터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초지자체나 지자체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가끔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총 복지비가 115조. 그 중에 낭비 사례라고 나온 게 한 4천억 정도 돼요. 0.4%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주 거대한 300조 이상의 재정을 집행을 하는데 통영하면 2개밖에 안 되네. 얼마 안 된다. 통영하면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이제 쪽지 예산 아시잖아요. 뭐 국회에 있을 때 의원들이 가서 쪽지 넣어가지고 그 수백억이 그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검토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토목 뭐 4대강 해가지고 몇십조를 날리고. 그러면서 지방에서 그야말로 마른 수건 짜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 감시에 잣대를 들이대겠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중앙정부가 미안해야 된다고 봐요. 야,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못 줘서 미안하다. 우리가 여건이 좀 나아지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는 놈한테 가서 뺨을 때리는 거야. 그럼 참 기분이 안 좋죠. 참 나쁜 중앙정부. 또 이렇게 잡싸움 시키세요. 잡싸움 시키지 말고요.
좀 우아하게 표현해야 된다. 우아하게요? 네. 아, 이재명식 표현해 주세요. 이재명 스타일. 제가 화건하건데 네.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지방정부가 맡을 때 하고 네. 중앙정부가 맡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낭비원이 적을까? 지방정부가 맡는 게 훨씬 더 100% 더 효율적입니다. 자, 예를 딱 들어볼까요? 네. 우리 지방자치정부들은 소위 이제 상급 지방자치정부, 그다음에 우리는 광역이 있으니까요. 네. 중앙정부의 온갖 감시 견제 시스템 때문에 실제로 옴짝달싹하기 어렵습니다. 다 그물망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국회의 그 허술한 통제 외에는 통제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4대 강이나 그 100억짜리 1조 원에 사가지고 막 9,900억 날려버리고 그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감시 권력도 자기들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지방자치정부들은 중앙권력에 비해서 감시 시스템이 아주 조밀하고요. 네. 아주 강력해요. 근데 중앙정부는 그게 없기 때문에 훨씬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체험적으로도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보고 계신 시청자, 청취자들께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뭐 데모를 하든 뭐 좀 언론이 나서서 좀 그 얘기를 하든 해서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좀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현장에 계시니까 박 시장님께서는 좀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어떤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사회의 그 논의력이라고 할까, 어떤 중대한 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또는 그 시대적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논쟁과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너무나 그런 게 파편화돼 있고 또 정쟁화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그게 참 저는 우리 국가 미래에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으면서 사실 이제는 네. 그 정말 분권과 자치가 명실상부하게 아까 왜 재정적 자주권 네. 또 조직에 있어서의 자주권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경찰권 특히 경찰 중에서 교통이라든지 네. 이 방법 이런 거는 우리 지방정부한테 오면 훨씬 더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뭐 이런 그 밤거리의 안전도 훨씬 더 저는 도모할 수 있고 우리가 이미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그 안전 네. 스카우트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뭐 시민들의 이 밤거리를 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있죠 이미 사실 네. 치안의 측면에서도 벌써 예컨대 이런 것들도 이번에 개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합의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많은 얘기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슈퍼 어리잖아요. 이런 말들이 잘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갖고 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 새정치연합 네. 그 최고위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당은 좀 힘이 있죠. 그래서 당에서 이런 과제를 강력히 좀 주장하고 네. 또 타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국회가 네.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저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개혁을 외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것도 중요한 개혁인데 이런 것들에 좀 결단할 수 있어야 네. 뭐 국가의 미래가 제대로 정말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실하게 좀 제대로 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경우는 뭐 국방, 외교 뭐 이런 큰 거대 담론 위주로 좀 하고 지방정부는 정말 살림 그래서 뭐 대시민 서비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앓는 문제들에 대한 그리고 복지 수요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챙겨가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 단계에서 이재명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게 될까요? 되게 해야죠.
어쨌든 이제 우리 지방자치 시작한 지 이제 20년 지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이제 소위 시민의식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이 지방자치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아, 이게 내가 참여하는 선거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않고 내 삶에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성과는 분명히 있고 좀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제도 개선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민들도 준비돼 있고 지방자치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걸 채울 만한 내용물이 다 중앙에서 장악하고 안 놓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을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 영역에서 이게 전부 중앙정부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책임도 아주 큽니다. 야당의 책임이 크다. 야당의 책임도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요. 책임도 크다. 네, 조사 중요합니다. 네. 책임도 크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분담 비율을 정한 것도요. 네. 법으로 정했거든요. 법으로. 이미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이 법안을 합의해서 통과시킬 때 지방정부로 떠넘긴다는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 빼고. 네. 비율을 정하는 방법까지 법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 또 뭐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니까 네.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 쪽 예를 들면 그야말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소위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큰 역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야당 영역에서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좀 치열한. 네, 치열한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당에 그때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봤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게 뭐냐면 각 정책 결정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최소한 지방자치국을 통과하게 해라. 왜 결제할 때 협조 결제하잖아요. 네. 이게 지방자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크린은 한번 하자, 최소한. 그래서 의견 붙여서 이건 요런 지방자치 영향이 있으므로 여성 정책 같으면 여성국에 한번 의견을 한번 붙여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법안 심사를 할 때 그런 거 좀 최소한 그런 거 좀 써서 좀 하면 좋겠다는 뭐 제안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의 생각이죠. 이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되면 국가 발전이나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네. 이거 열심히 할 사람 뽑아줘야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를 망가뜨리고 말이에요. 권한 뺏어가고 마구 부담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뭐 너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또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국민의 의식 문제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네, 김우영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시장님, 성남시장님이 모범답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의 주관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환경상 이 정부 하에서 그런 제도 개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울해요. 우울하죠. 2년만 남았는데. 근데 그래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재정적 여력에도 불구하고 네. 그 주민의 힘이라는 게 크더라고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협동, 사회적 경제. 동네에서 그 골목에서 그 마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주민 참여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그런 거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상당한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네. 뭐 사회적 경제, 뭐 도시 재생, 네. 마을 만들기, 뭐 주민 참여 산재, 교육 혁신. 우리는 또 마을 속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네. 마을의 그 고수들, 아주 훌륭한 전문가들을 학교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애들 뭐 놀이라든가 음악, 미술 그런 것들을 마을에 네.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전문가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돈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 지금 최대의 문제는 국민들의 삶이에요. 국민들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그 생계난에 빠져 있는 송파 세모녀 네. 그런 분들 긴급 구제해야 되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모범을 만들 수 있다. 그 모범을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해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경제 성장. 네. 형편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나 이런 단위에서
생산적인 의제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고 그럼으로써 어떤 큰 변화의 물꼬들을 네.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이제 소위 정치라는 게 뭐 JP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허업이라고? 허업. 다음 단계에 가서 누군가 과실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부 탓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네. 안 되는 시간들이고 또 이 와중에도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생산적인 의제들을 발굴하고 네. 추진한다면 결국 지역 주민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모범적인 답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답안. 뺏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고 착종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뭐 지방정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뭐 중앙정부가 또 얼마나 나서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도 여당 그리고 특히 야당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당 안에서도 정책 결정을 할 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어떤 컨센서스를 서로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2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좀 초보적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20년 자치와 분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큰 결단을 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 정치권에 관심이 별로 없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조차도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오마이뉴스는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언론입니다. 대단한 언론이기도 하고 네. 이런 면도 있죠. 되게 슬픈 현실인데 네. 이 문제도 중요한데 네. 국정원이 예를 들면 그 우리 장 기자님 그 휴대폰에다가 말이에요. 네. 그 아동 포르노 심을 수 있는 기능의 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오리발 내고 있잖아요. 네. 복구할 수 있다 이러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 뉴스가 너무 많은 사회. 그러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기본에 관한 문제들, 더 기본에 관한 문제들이 너무 매일 터지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오마이뉴스는 뭐 거기다가 여기까지 막 신경 많이 쓰니까 이런 거라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그 뉴스를 아시는 거 탁월한 저 감각. 제가 다음 질문이 국정원이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정말 그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 국정원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국정원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직 시민운동가신데요. 시민운동가의 눈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못 하실 것이고 우선 이 국정원 사태, 해킹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민운동가의 눈으로는 네. 말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정치라는 것이 네. 그야말로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털어주는 이런 게 정치잖아요. 네. 또 그런 많은 논쟁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해소해주고 조정해가고 통합해가고 이런 게 정치인데 지금 우리 정치는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자꾸 더해주는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네. 정말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계속 던져주는 네. 이런 게 지금 정치가 아닌가. 그리고 뭐 사실 저는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은 민주주의잖아요. 네. 우리가 민주적인 이런 체제가 경제도 발전시키고 또 심지어는 이런 어떤 토론과 논쟁과 자유로운 이런 걸 통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정말 창조적인 그런 또 혁신적인 그런 경제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인데 네. 근데 그 근간이 이렇게 만약에 훼손된다고 하면 그 위에 무엇으로도 네. 저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정말 이 어떤 이 재난이 네. 사회적 재난이 정치적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정치적 재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재명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시민운동, 노동운동도 하셨고. 예, 저는
국정원이 전문가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주의 파괴 전문가. 역시 전문가인데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처럼 그 국정원에서 시작해서 국정원 진짜 끝날 것 같아요. 이 권력의 구성 자체,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 선거 자체에 아주 치명적으로 개입했고요. 네. 그거는 헌정 질서를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죠. 그게 크냐 작으냐 문제도 넘어서지만 사실 그 규모나 이런 게 엄청나죠. 저는 3.15 부정선거를 넘어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지난 대표 그럼요. 선거요? 이게 몇백억 장의 이 선거 불법 유임을 뿌린 거예요. 그거 곱하기 해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저는 이제 부정선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원시적인 게 그 투표만 바꿔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투입하는 손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가장 그 고도의 네. 부정선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끊임없이 엉뚱한 정보 주입해가지고 국가기관이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나쁜 짓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그 후에 뭐 이런저런 간첩 만들고 말이에요. 네.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번에 이 불법 해킹한 거 네. 저는 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거 몇 년 동안 그거 그냥 사놓고 뭐 재미로 그냥 연습하고 있었겠어요. 연구용으로 썼다지 않습니까? 연구를 국민의 상대로 했겠지.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아주 정말 극혐, 네. 황당무계 이게 뭐냐면 아니 무슨 아동 포르노를 남의 컴퓨터에 심는 기능을 가진 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포르노도 아니고 하필 왜 아동 포르노입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책을 뒤지는 거예요. 이적표현물 소지 이런 거 잡는 거죠. 멀쩡한 책 있잖아요. 뭐 해방 전후사 인식 이런 거. 네. 이것도 이적표현물로 다 잡아 쳐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이런 거 아무 데나 컴퓨터 하나 심어놓고 모르고 있는데 네. 다른 걸로 압수수색하다 이거 나오면 그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벌금 2천만 원. 아 그래요? 벌금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 포르노 보는 변태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저희가 그거를 북한 공작원한테 뭐 공작원이 심심할까봐 그거 보라고 네. 그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대북 공작, 테러 공작하는데 아동 포르노가 왜 필요해요? 뭐 이상한 거 많습니다. 뭐 떡볶이 맛집, 그러니까 이런 금천구 벚꽃놀이 이게 예를 들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 네. 공동체에 대한 신뢰, 기대 이런 거 완전히 깡그리 부셔버렸죠. 저는 카톡 안 해요 아예. 다 보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저를 언제든지 찍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도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도 오죽하겠냐. 이건 결국은 국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체가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역시 파괴한다. 근본에서부터. 앞으로 정통성도 매우 의심되는 권력을 유지하고 네. 국민들의 저항을 그야말로 또 억압하고 뭔가 이렇게 이 체제 유지를 하려면 또 상상할 수 없는 뭔가 나쁜 짓을 또 꾸밀 텐데 네. 그것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 자체를 근간에서 파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다들 그 일반 시민들도 국정원의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6명은 저것은 민간인 사찰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총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네. 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네. 다 하시나요? 네,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고요. 네. 뭐 볼라면 보고. 근데 이제 아니 그거 침실에 있는 것도 다 그거 저기 녹화되고 녹음될 수 있다니까. 뭐야 너무 틀면 어떡할 거야. 이게 참 기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발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가 창조 경제 얘기하는데 이게 창조다 이게. 네. 네. 정말 대단한 창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파괴하고 했다 하는 그 점을 뛰어넘어서 일단 이게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거 아니겠어요? 휴대폰, 스마트폰 그 안드로이드 쓰는 네. 거기 상당한 그 어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네. 소비자의 심리적 네. 위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우리 IT 시장에도 네.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꼭 국내산을 하죠 주로. 글쎄요, 저도 국내산 쓰다가 최근에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네.
뚫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종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애국하라고 맨날 태극기 달라고 하는데 애국하려면 국산 사야 되는데 국산 사면은 뭐 도청 감청하고 그러니 이게 뭐 죄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국가 경제를 부흥하는 아주 결정적인 창조 경제 방법이 생겨났어요. 진짜요? 어떤 겁니까? 국정원에서 외국산 물품 있잖아요. 뭐 냉장고, 각종 전자제품에 다 이거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었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외국 냉장고 쓰면 거기에 카메라로 찍는다. 요새 사물 인터넷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막 수입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썰렁했나요? 좀 썰렁했어요. 아니, 좀 기자가 좀 이슈를 좀 단위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딴 이슈가 넘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지방분권과 자치 너무 중요한 걸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또 딴 데 맡기고 시장 그 얘기를요 58분 했습니다. 나머지 10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정원 사태는 워낙 엄중하고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분께 여쭙습니다. 그 대기자 김중배 선생께서 지금이야말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때다. 기레기여 6월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지금 그 민주주의 파괴 전문가 그리고 그 상당한 정치적 재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런 위기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가요 이런 자리를 처음 마련하면서 자치와 분권 얘기도 하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기획을 한다고 하니까 대선 후보 단일화 선언을 하는 자리냐 그런 얘기를 일부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두 분 다 이제 저 대선 후보 군에 들어있는 분들 아닙니까? 김우영 구청장님도 어제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게 뉴스네.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이 뭐 대선 선언을 하시는 자리인가요? 제가 오늘 잘못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가지고요. 늘 묻는 질문이고 늘 똑같은 답변이지만 그래도 또 여쭐게요. 철판을 깔고. 이 엄혹한 정부에서 좀 새로운 정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기 계신 두 분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 지금 꼬이고 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이재용 시장님부터 말씀하세요. 참, 이거 어른한테부터 문제 하세요. 순위가 낮은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리 대권 후보라고 기초단체장들은 맨날 보면 우리 대권 후보 오셨네. 정말요? 그렇군요. 그렇대잖아요. 박 시장님 빨리 이재명 시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정말요? 진짜 아무 생각 없어 보여요. 당황해서 멘붕 됐어요. 박 시장님은 한 말씀 해주셔야죠. 바람 넣지 말라? 네, 뭐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오직 서울, 오직 시민 그러잖아요. 건배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새로운 대안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하자. 우리부터 잘하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법률가들 표현에 이미 딱 그들 있잖아요. 부터. 너부터 잘해라 이러지. 서울부터. 다음에는 는 빼져 있는 거죠. 서울부터. 서울만이 아니고. 서울부터. 이 조사가 중요하다니까요. 조사가 왜 그래요, 우리끼리. 다음은? 전 성남만. 성남부터 이렇게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님이 시장이라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세 분 모두 많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는 분들인데요. 끝으로 저희 국민들한테 지방자치 20년 자치와 분권 그리고 국정원 사태 등등 이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김우영 청장님부터 하실까요? 저부터요? 네. 아이고, 진짜 이제 기초 단체장을 하면은 지하 앞 단칸방 거기서부터 뭐 지하철역, 재래시장 곳곳을 다니는데 요즘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좀 장사 좀 하던 식당들 뭐 그런 주인들도 정말 죽겠다 그래요. 이걸 모르고 있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나.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게 현실에 주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대책들이에요. 또 뭐 대기업 이런 쪽으로 퍼주기 해가지고 지금 뭐 사내 위보금이나 500조 이렇게 쌓여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이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조치들, 그런 것들을 정말 절실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의 힘과 지혜가 하나로 이렇게 잘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혁신이 지금으로서는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현장 행정을 하면서도 우리 당의 혁신 문제,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의 기초단체장들도 매주 모여가지고 방안을 짜고 아이디어를 내고, 네. 우리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제일 처음 만난 그룹이 네.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뭐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된 혁신안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시장님. 일베들이 저보고 말해요. 네. 왜 시장이 일이나 하지 자꾸 국정원이니 세월호니 남의 일에 자꾸 그 나라는 일에 끼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정원,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게 과연 성남 시민들의 삶과 무관하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성남시에 관한 일상적인 행정만 할 건 뭐하려고 시장 돈 들여가면서 뽑습니까? 싸워가면서. 본인들의 예를 들면 삶에 관한 문제, 이게 전부 다 대표하라는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국정원, 또 세월호 참사 문제, 이런 것들은 성남 시민들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행정 권한, 네.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하고, 뭐, 인허가를 하고, 뭐, 동네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도 다 하고, 그걸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문제, 국민의 인권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말해야죠. 굳이 유치하게 따지자고 하면 세월호 참사로 성남 시민 한 명이 죽었거든요. 4명이 중상을 입었고.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 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성남 시민이 죽겠죠. 국정원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요. 혹시 내가 도청 나가지 않을까. 뭐 지키고 있지 않을까. 왜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고용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내 삶이 왜 이 불안하고 억울한 지경이 처해야 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인데, 거기에 뭐 기본은 역시 살림을 잘하는 거죠. 아까 말씀 얼핏 하셨습니다만, 저는 되게 행복해요, 정말로. 제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이제 인권 변호사 선배시기도 하고, 네. 시민운동의 선배시기도 하고, 네. 또 시장은 제가 선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했죠. 한 1년 정도는 제가 먼저.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같이 계시던 예를 들면 인권 변호사도 그렇고, 시민운동도 그렇지만, 사실 조그마한 회비 5,000원,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네.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에서는 1년에 한 3,000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상근자 한 명, 네. 월급도 잘 못 주면서, 그러나 정말 성남시에 관한, 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를 뭐 시끄럽게 했잖아요. 네. 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비정규의 무슨 산하단체까지 한 5,000명 정도의 어쨌든 일반 회계에서 한 1조 한 6천억 넘는 거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건 할 수 있잖아요. 나쁜 짓 굳이 내가 안 막아도 되고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참 행복해요. 다만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다 못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할 때 예를 들면 정부의 규제 또는 뭐 예산과 권한의 부족 이런 게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번 지방자치 20년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화두를 성년이 되는 지방자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도 맞춰서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이제 성년의 지방자치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네. 시장님. 네. 저는 뭐 요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네. 혁신과 협치. 혁신과 협치. 서울의 시정은 그런 혁신이라는 날개와 협치라는 날개로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어야 하고 또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관점에서 현실을 통찰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시 공무원들이 좀 힘드실 거예요. 맨날 제가 새로운 혁신을 부르짖으니까. 근데 또 이런 좋은 정책적 이 의제들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함께 네. 또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방자치 20주년에 가장 크게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것은 말하자면 함께라고 하는 진정한 협치주의를 제대로 되새기고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칸막이라든지 또는 기관 이기주의라든지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갖고는 안 된다. 네. 함께 방향은 크게 같이 합의하고 뭐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저는 크게 보면 협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사실 뭐 함께 힘을 모으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선 자치 20주년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금년이 이제 광복 70주년 또 너무나 통탄스러운 분단의 70주년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뭐 삼국, 고대 삼국이라든지,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어쨌든 그게 통일이 되고, 한반도를 이루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70주년이 넘어가니까, 네. 만약에 이게 100년을 이제 넘기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거는 저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어떤 죄악이다.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네. 지금 뭐 아까 우리 김우영 구청장이 말씀하신 사실 그런 개인적 고통이라는 게 뭐 이 개인 부채 네. 1000조가 넘어섰고 또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어선 이런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참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엄중하게 오늘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비 오는 목요일 한밤의 데이트. 너무 오늘 그 의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네. 촌철살인도 있고. 본인만 재미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그 큰 틀에서 많은 내용을 정말 정치가라는 게 무엇인가를 저는 좀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가 뭐 어떤 정치가의 가치나 판단 이런 것들을 잘 못 봤거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저희가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좀 잘 안 보여서 참 안타까웠는데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특히 이제 함께라는 단어 이게 사실 뭐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면 서로 협치하지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청취자들께서 특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던 시간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야심한 시각에 저희 색깔 있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서 형님 아우 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차례로 대선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더운데 시원한 데서 언제 한번 호프 토크 같은 걸 한번 제가 주관을 할 테니까요. 그때 또 나와주세요. 그때는 어디 중간에서 할까요? 서울과 성남의 중간? 아니요. 제가 서울로 무조건 오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서울 그때는 시장님 맥주를 한번 내시죠. 그때도 심해야 해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